자, 지금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지 이틀 뒤 한 탈레반 관계자가 여성 앵커와 생방송으로 대담 방송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그 여성 앵커가 아프간을 탈출해서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또 보장한다고 했던 탈레반의 약속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د شریعت په چوکاټ کې ښځو ته د کار او فعالیت اجازه ورکو. ښځې د ټولنې مهم عنصر ده او موږ دې ته په درناوي ګورو. The women, the Taliban don't accept. So when a group of people don't accept you like a human, they don't have any good picture from you on her mind, on his mind. So it is, I believe it is so difficult. When I sit in the airplane, I sit with myself in my heart. Now you don't have anything. 지금 이 여성 앵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머릿속에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장면들이 스쳐가는 것 같은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 여성 앵커는 대체 인터뷰 뒤에 어떤 일을 겪은 겁니까? 탈레반이 평소 약속했던 태도와 달리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성 인권 존중을 하겠다는 계획 이후에 처음 탈레반의 요청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여성 앵커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정작 인터뷰를 진행했던 아르간드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나 다를까 태도가 싹 바뀌어서 여성 앵커들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간단한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 보도 통제 행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방송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간에서 여성 인권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했던 96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래요? 그런 상황이 겪었었죠. 네. 여성이 일하거나 뭐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고요. 남자가 없으면 외출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면서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부르카를 안 입은 여성이 사살된다든가 납치, 강제 결혼, 이런 그 탈레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여성 인권 탄압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경찰 고위직으로 일한 여성도 주먹과 돌 이런 것들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이 탈레반을 피해서 도주 중이라는 그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20년 전에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뒤에 아프간에 수백 개의 미용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미용 산업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미용실의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이후에 미용실 관계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미용실 밖에 내걸린 여성들 사진은 흉측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방송 직전에 들어온 외신을 좀 보니까요.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잖아요. 이른바 조만간 내각 명단을 발표할 거라는데 거기에 여성은 없을 것. 아예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의 인권이 탄압받는 걸 넘어서 이제 점점 역사의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말로는 여성을 존중하겠다니 참 정말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뉴욕 물에 지금 잠겼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북부에 정말 이 말 그대로 기록적인 폭우, 뭐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저게 지금 뉴욕 지하철 위로 쏟아지는 폭포 같은 물입니다. 세상에. 네, 병원 지붕 보시는 것처럼 마치 조기장처럼 날아가 버리고요. 도심 거리는 물에 잠겨 차량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폭우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지방까지 저렇게 들이차고요. 세상에. 많은 주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수가 됐습니다. 네. 자, 현재 긴급구조대가 보호보트를 타고 집집마다 저렇게 일일이 방문해서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 북동부를 핥고 지나가면서 현재까지 최소 46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뉴욕 퀸스와 브루클린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개조한 아파트 지하실에 거주하던 이들이 10명 넘게 사망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저 상황을 보니까 진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망자만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그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지금 저 통계로 나온 것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46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20만여 가구가 지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 그 강수량이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시의 그 센트럴 파크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80mm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거리라든지 또는 그 지하철 승강장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네. 길가에는 그 물고기가 이제 떠다닌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미국 뉴욕 지사인 그 바로 이 그 캐쇼골 같은 그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례없는 폭우로 뉴욕시가 마비가 됐는데 아까 나왔던 그야말로 나이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뉴욕시를 덮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뉴욕 하면은 미국의 심장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 뉴욕이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근데 영상 보셨지만 진짜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물이 들이닥치다 보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네, 정말 너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피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폭우가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여기 폭우에 이제 불어난 물에 떠내려오는 어떤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아파트 지하 벽을 부순다든가 다가구 주택에 충돌하면서 엄청난 물파도를 또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 건물주가 또 세입자들한테 빨리 대피하라, 이웃들한테 대피하라 이렇게 알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게 물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수압이 강력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바람에 문을 열고 탈출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물리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도 사실 홍수 이런 피해 있을 때 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피해가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도 이번 폭우 때 지하에 거주하신 분 중에 사망자가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족들, 피해자 유족들의 얘기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 all inside when it happened. By the time we saw it, we were already being pushed. The water was just coming in so fast that it got to about knee level so quick. I didn't know if it was going to stay there or rise, so I just went up to the attic and 이미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더 걱정인 게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구조 수색대원들이 배를 타고 차가 아니라 배를 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에서 지금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데 아이고. 집에 지붕이나 차량의 지붕에 올라 있는 사람들 구조를 하는 와중인데 그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피해를 입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고요?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네. 해당 주의 노력을 대응하는 노력을 연방 정부가 적극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네요. 구조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affected is we're all in this together. The nation is here to help. That's the message I've been making clear to the mayors, governors, energy and utility leaders in the region whom my administration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over the past few days. 그런데 미국뿐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물난리 피해가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독일 마인츠 독일 중앙은행에서 세탁, 건조 중인 유로 지폐입니다. 어제 지폐 진짜네. 네, 독일 중앙은행이 홍수로 인해 훼손된 지폐를 세탁하고 새 지폐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건데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보상 신청이 접수된 훼손 지폐 규모는 5,100만 유로,
한화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야, 지금 저렇게 훼손된 지폐들, 근데 저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사실 저게 지금 이제 저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네. 놔두면은 나중에 벽돌같이 단단하게 되는데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렇게 뭉쳐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빨리 이제 어떤 그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 범람한 물이라든가 진흙이라든가 오수 또 기름으로 오염된 그 지폐에서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일단 그 세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 작업을 거쳐 가지고 또 중요한 게 저 중에서는 위조 지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조 지폐 여부까지도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너무 많은 그 양들의 그 지폐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은행 측이 어떻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의류 건조기를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건조를 할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저렇게 해 가지고 위조 지폐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일반 그 냈던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아하. 교환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은행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의류, 옷 말리는 건조기를 지금 동원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앞뒤 가릴 게 아니라 뭐 동원할 수 있는 거 뭐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함부로 집에서 이렇게 건조기에 말리거나 선풍기에 말리거나 이러면 진짜 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하.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윤성 교수님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폐라는 게 종이가 이제 불어나면 서로 뭉쳐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요. 이걸 건조기에 넣고 그대로 뭐 건조를 시키면 하나하나 뗄 수가 없어서 진짜 이 지폐 교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지폐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지 이게 온전한 새 돈으로 교환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가정에서 지폐 젖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리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참 자연재해가 이런 막대한 또 금전적 피해까지 진짜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는요, 세상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생방송 스튜디오에 갑자기 누군가가 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웃음을 줬지만 누군가한테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는데 그래요? 이 불청객의 정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허, 네. 예, 캐나다 토론토의 한 방송국인데요.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강아지가 나타납니다. 강아지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흔들면서 여기저기 냄새를 구름이를 날아다니네요, 그냥. 네. 계속 스튜디오에서 저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화면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남아있는데 아이고. 당황할 법도 한데 기상캐스터는 국민 아무 대령을 일 짓밟고 없다는 다닙니다, 듯이 지금. 네. 강아지를 뒤로 하고 침착하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 강아지가 난데없이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사실 저 강아지는 지금 일기를 알려준 저 기상캐스터의 반려견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집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 많이 하잖아요. 재택으로 알리는 걸 뒤에 화면을 입힌 것 같은데. 네. 근데 저게 사실 원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 개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 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 개 이름이 뭐냐면 네. 이름이 스톰이에요. 스톰? 벌써 느낌이 안 좋으시죠? 폭풍을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상캐스터가 하필 허리케인 얘기를 하면서 스톰이라고 말하니까 저요?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금 저 기상캐스터분은 뭐 은연중에 이렇게 발로 슬슬 밀면서도 쫓아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나가고 2분 동안 저렇게 화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야, 주인이 허주현 변호사님, 세상 이거 진짜 우픈 상황인데 주인이 스톰 얘기하니까 자기 부른 줄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네, 순진한 강아지가 화면에 완전히 주인공이 됐는데 기상캐스터는 얼마나 방송 중에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나중에 본인도 이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방송 말미에 이제 앵커가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간식 달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상캐스터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저녁 먹을 시간이다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화면의 주인공이 된 강아지에게 화면 밖에서 간식을 던져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사고 아닌 사고가 났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반려견 스톰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의외로 일기예보 화면이랑 강아지 너무 잘 어울린다. 아하. 또 진짜 폭풍, 스톰이 아니라 강아지 폭풍, 강아지 스톰이 캐나다를 접수했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하면서 네. 생방송 화면을 완전히 장악한 스타 반려견이 된 이 강아지 모습에 좋은 평가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저 스톰 반려견 보느라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일 비가 온다 그랬나? 안 온다 그랬나? 그 내용을 정작 또
까먹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덩치에 맞지 않는 귀여운 행동을 한 동물이 있다고 하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고래인데요. 아르헨티나 남부 해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에메랄드빛 바다 한가운데서 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주위를 맴도는 무언가, 바로 고래입니다. 세상에. 고래는 패들보드 주변을 맴돌더니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보드의 지느러미를 뻗어서 슬쩍슬쩍 밀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과 교감하는 호기심 많은 야생고래의 모습.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영화의 한 장면 같긴 한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저 배에 타고 계신 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 등치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뭐 한번 툭 치면은 그러니까요. 보트가 넘어질 뒤집힐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이제 보드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즐기는 저것을 이제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원칙적으로 저 보드를 타고는 저렇게 야생고래에 접근을 하거나 또는 옆에 가서 관찰하는 그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저거는 이제 보드를 탄 분의 잘못이 아니라 저기에 그 남방 긴 수염 고래라고 하는 저 큰 고래가 자기가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원래 저 남방 긴 수염 고래는 남극 쪽에 살고 있는데 번식을 위해서 이 수온이 따뜻한 그리고 이제 고래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남부 해안, 즉 푸에르토 마드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오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서부터 12월 달까지는 저런 광경을 자주 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고래를 못 살게 굴지 않으면 고래도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또 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즘 뭐 취미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정말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이런 곳에서 드론 날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늑지대를 날아다니던 드론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늑지대를 낮게 날고 있는 작은 드론 하나가 보이는데 악어 한 마리가 순식간에 드론을 낚아채서 입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어가 하늘에 있는 드론을 사냥감으로 착각을 한 건데요. 네. 이후 악어는 삼킨 드론을 우적우적 저렇게 씹어 먹어버렸고요. 아이고. 그 순간 입에서는 불 뿜듯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악어 주변이 온통 흰 연기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근데 저 드론 날리신 분은 그 노래도 모르세요?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저 늪지대에서 지금 드론을 날렸어요. 근데 혹시 악어가 저 드론을 새로 착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악어는 맛을 모르는지 입안에 들어왔을 때 일단 들어오는 건 삼키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악어의 건강이 염려되잖아요. 그렇죠. 영상 촬영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악어는 잘 지내고 있고 그 후로도 여전히 배고파 보였다라고 주장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해당 드론을 자기가 두 번째 사용했을 때다 이때가 결국 새로 산 드론이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 같은데 물어내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드론이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어서 악어가 공격해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라는 것은 네. 드론을 여기에 날렸을 때 악어가 공격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날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게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 이거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좀 무모한 행동 같아요. 어쨌든 악어의 건강 상태도 이상이 없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런 구설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인종차별을 했다라는 구설에 휘말렸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콜롬비아가 유엔 생물 다양성 회의를 앞두고 사전 회의를 열었는데요. 당시 두케 대통령은 아마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존 원주민 대표단을 초청하고
회의 장소도 아마존 밀림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장관만 메인 테이블에 있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요. 전통 목장을 한 원주민들은 그 앞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딱 봐도 의자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마치 언뜻 화면만 봐도 마치 이게 계급사회 또는 신분의 높고 낮은 막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합니다. 보는 사람도. 그래서 아마존 원주민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미의 정치 권력을 진 백인들의 무의식적인 인종차별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근데 저게 뭐 하는 자리였냐면요. 이 두케 대통령이 이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구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 아젠다의 중앙에는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야 한다. 근데 본인이 중앙에 있네요. 원주민들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최소한 좀 편한 자리라도 이렇게 앉혀놨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병풍처럼. 그러니까요. 불편하지 앉혀놨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차별 자리 배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존중한다면서 원주민들을 존중한다면서 지금 원주민들 앉아있는 거 보세요. 그냥 바닥에 철퍼덕 앉아있는 것도 불편할 텐데 지금 저 작은 의자가 소화도 안 될 것 같아 쪼그려 앉아있어요 지금. 네, 덩치는 큰데 의자는 아주 작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잘못을 하고 난 뒤에 사과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분들을 갖다가 부른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이 아마존 지역에 있어서의 생물 다양성 보호라든가 환경 문제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 아마존에 사는 부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꼭 무슨 옆에 있는 소품 비슷하게 네. 그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민에서는 그 부족 회의 협회에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대통령이 앞장선 정치 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콜롬비아 정부는 아직 거기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네.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많을 텐데 저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때 논란에 휩싸였던 제품이 있는데 아이고 그나마 좋은 일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오뚜기 제품에서 중국산 미용을 사용했다, 미역을 맞아요.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일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뚜기가 자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 다른 곳에서 받은 건데 네. 이 미역에 중국산 제품 미역이 납품받았겠죠, 그러니까 미역을. 납품받았는데 이 납품한 회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죠. 어허. 일단 만약에 중국산 미역을 썼다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어허. 오뚜기에선 이런 의혹이니까 일단 제품 전량 자진회사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뚜기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이 논란과 오해에서 일단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업체도 그렇고 이 오뚜기 측에 해당 미역을 납품했던 납품업체도 그렇고 일단 한시름은 덜게 됐네요. 그렇죠. 일단 오뚜기 측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자기들은 이제 그동안 믿고 먹는 식품, 양질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당 업체는요. 현재 타 혐의로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역 납품을 오뚜기 측에서 계속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사실 이때까지 이제 오뚜기 측에서 엄격한 어떤 식품 관리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납품업체를 잘 선정을 해왔고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한다든가 현장 관리를 해서 이제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 일을 또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뭐 가뚜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업체이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9명입니다. 계속해서 증감을 반복을 하면서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출렁이는 모습을 진짜 전형적인 W자 형태네요.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 역시 수도권입니다. 1,16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충남이 77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이어서 부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방역당국은 추석 전에 백신 접종률을 뭐 70%까지는 올리겠다, 1차 접종률을요, 그랬는데 현재 백신 접종률 현황은 어떨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현재 1차 접종자 비율이 57.7%에 달합니다. 2,963만 명. 그리고 2차까지 완료한 분들은 1,678만 명에 달하고 현재 추세대로 가면 9월 말에는 1차 접종자가 3,600만 명. 70%에 달하게 되고 네. 2차 완료자는 47%, 2,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백신이 수급이 더디다 어쩌다 말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한 걸음 뚜벅뚜벅 백신 접종률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방역당국이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2주 전에 저희들이 강화했었습니다만 영업시간을 다시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밤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추석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추석 연휴를 다 포함해서 일주일간입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얘기 중에 보면요, 추석 관련 얘기가 상당 부분 많이 나왔는데, 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중에 최소한 4명 이상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2차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인척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며느리라든지 사위들도 모두 허용이 되고요. 또 영유아의 경우에도 이제 모임에 참석한 인원으로 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임 장소가 무조건 집에서만, 가정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8명이 모여서 외식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 함께 성묘를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짓궂게 이런 생각이 나요.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추석 때 지금 8명까지 백신 접종한 뭐 완료하신 분 4분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이는데, 야, 집에서만 모이는데 우리가 10명 정도 모여도 괜찮아. 만약에 이래 누군가가 정말로 그런 일은 없사겠지만 이거 신고하면 10명 모였을 때는 걸린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방역 수칙 위반이 되고요.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 판사의 뭐 성추행 논란이 일었을 때 그 왜 일었었나요? 그 집에서 집들이 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집들이 여러 명이서 하다가 성추행 논란에서 신고를 하니까 그게 성추행 부분에 대한 수사지만 방역수칙 위반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뭐 좀 더 불러서 같이 모여도 누가 알지도 못할 텐데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신고한다거나 알려지게 되면 그건 역시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여나 하는 마음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지금 방역당국이 집에서 모일 때는 접종자가 4명 있으면 8명까지 모인다, 이렇게 지금 인원 제한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그러면 이번 모임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 고향에 좀 이번에는 갈 수 있겠네, 이런 신호인가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작년 추석을 포함해서 올해 설까지 2번에 걸쳐서 이제 그 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리운 만남을 미뤄달라라고 요청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부도 국민들에게 낯이 없죠, 그동안에. 이게 뭐 지금 만약에 이번까지 하면 3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족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를 해주는 안전한 추석을 뭔가 이렇게 이룩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뭘까요?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만남을 자제하라니까 그걸 다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앞뒤를 좀 챙겨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뭐 참 좀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시키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이 연세 드셨으니까 백신 안 맞으셨을 경우에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그런 말인데 아니 그럼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방역당국은 고향을 가는 걸 조금은 이제 완화했어요. 지금 추석 기간에 좀 가족들 모일 수 있게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제 오세요 그러겠네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자체별로 확진자 숫자 체크하잖아요. 네. 그 지자체 많아지면 또 그쪽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 사실 작년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플랜카드 혹시 기억하세요? 어허. 제가 보면서 이거 굉장히 우프다. 네. 아이디어는 기발한 참 우프다고 생각했던 게 불효자는 옵니다였죠. 역시 우리 제작진 누굽니까? 딱 맞아 준비해 놓네. 그러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저거 보면서 저희가 그때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참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작년보다 올해는 지금 더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지자체별로는 이런 대응입니다. 강원도에는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이동과 여행보다는 집에 머물러 주세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인천 옹진군에는 지난해에서 올해도 귀성에게 배삭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경북 울릉군 같은 경우 여객선님 할인 추석 기간 동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는 거고요. 네. 그 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저렇게 되도록이면 오지 말아달라. 아니면 와도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뭐 시설 같은 것들을 폐쇄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이번까지 또 가족 만나러 가지 말라는 건 좀 힘드니 김부겸 총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런 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없다.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지자체에서는 고향 방문 좀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역 당국은 정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안 돼요. 지금도 1000명 4자릿수인데 오는 거 좀 삼가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참 진짜 고향을 가고 싶은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KTX는 예매는 해놨는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분들한테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고 좀 해야 될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네,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차량 시위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 보냈는데 그나마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시간도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이 지금 현행 4단계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지금 9시까지인데 밤 10시까지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이제 4단계의 경우에는 6명까지, 3단계 네. 지역의 경우에는 8명까지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이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네. 그나마 좀 이 기간 동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앞서 4단계 그 식당 카페 인원 좀 보세요. 이 접종 완료자가 그냥 우리 이 인원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되나요? 할 텐데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오후 6시 이전에 접종 완료자가 2분은 계셔야지 그분 포함 6명은 식당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가 4분은 계셔야지 그분 포함해서 6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6명인데 1명 맞았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시로 다시 1시간이 완화됐어요.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할까요? 자영업자분들은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냥
나아졌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시간 제한이 풀어진 것보다도 인원수 제한이 더 크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2명 플러스 이제 뭐 2차 접종까지 4명 해가지고 6명까지 앉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녁 자체에 아무래도 회사 손님분들이 저녁에 많이 오시지를 않아서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이제 시행이 직접 해봐야지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현장 분위기는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울분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분들 중에는 또 예비 신혼부부들도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결혼식 참석 인원을 식장의 규모나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49명으로 제한을 해서 예비 부부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아니 왜 그때는 이런 생각 못했어요? 막 이제 울분 터뜨리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방역 당국도 고충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또 계속해서 확진이 늘 수 있으니까 정말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또 지금은 그 울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정말 방역 당국도 고충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가수 윤호 씨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2월 말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윤호 씨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새벽까지 있다가 적발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흥주점이 신고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됐는데 무호가 영업을 했던 그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런 식의 업소였던 거예요. 회원제라고 해서 그때 윤호 씨가 그럼 거기 회원인가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윤호 씨는 나는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전에 왔던 것도 아니고 이날 친구가 상담할 게 있다고 불러서 나간 거다. 네. 근데 대화를 하다가 너무 늦게까지 있어서 그 부분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유흥주점 사장, 종업원, 손님 등 윤호 씨 포함해서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 저게 그냥 과태료 처분으로 끝났나요? 무슨 뭐 검찰이 기소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갔나 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저 전반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아까 무허가 유흥주점이라고 했으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뭐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이제 벌금 이상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검찰에서 하는데요. 검찰에서 이제 우리 보통 속도 위반하면 어디서 날라오나요? 구청에서 날라오고 구청에서. 구청 네네.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검찰에서 구청에 이렇게 넘기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처분이 약화됐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요. 그리고 윤호 씨는 공인이니까 앞으로 행동도 좀 더 조심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연쇄살인범 강윤성. 그런데 지금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어떤 걱정입니까? 네,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던 그 사진은 강윤성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모 매체에서 바로 이 사진 말이죠, 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 매체에서 공개했던 최근 이 강윤성의 모습이나 또 범행 전후 찍혔던 CCTV 영상 속의 모습이 이 사진 속 모습과 너무 달라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한번 볼까요? 왼쪽이 어제 저희가 신상 공개됐던 속보로 알려드렸던 저 사진인데 그게 주민등록증 사진이었고 오른쪽은 세상에 모 매체가 최근에 지난 6월이네요. 석 달 전 출소한 후의 모습 여러 번 보세요. 와 진짜 이거는 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사진이 너무 옛날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신상 공개를 왜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옛날 사진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런 의문과 불만, 비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눈인데 눈매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최근 사진이랑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랑
공개된 사진이 눈이 동그랗고 뭔가 또렷한 느낌인데 저 사진에 대해서 최근에 그 강 씨를 봤던 구청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공개한 사진이 선해 보인다고 인상이. 그런데 자기가 본 강 씨는 그런 선한 인상이 아니었고 요번에 경찰이 공개한 사진으로 과연 강 씨를 알아볼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못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러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미가 범죄 예방 효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라는 것인데 누군지 몰라보겠는 사진을 공개해서 무슨 예방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알아봐야 저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뭔가 무의미한 공개가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잖아요. 머그샷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불만들이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뉴스파이터 거의 직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저 왼쪽에 있던 주민등록증에 있었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저 뉴스파이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한 줄 아세요? 야, 강윤성 그냥 일반인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평범한 사람 같고 심지어는요. 앞서 하재근 평론가 설명했던 것처럼 야, 되게 좀 선해 보인다. 범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까지 전과자라는 걸 몰랐다면 범죄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신 분도 중반에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하죠. 지금 최근의 모습 그리고 최근의 구청 그 관계자분도 얼굴이 많이 변했다. 선한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옛날 주민증 사진은 너무 선해 보인다.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서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만약 이때 지금 신상 공개된 강윤성이 혹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응할지도 관심인데 지난달 31일 영장심사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하니까 그렇지. 사람의 진실을 알아야지.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듣고.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거절하지 않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강윤성은 전과 14범 그리고 보호관찰까지 포함하면 27년 자신이 나이보다 더 많은 기간을 절반 이상 많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 전문가들은 강윤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존감 또는 자기 과시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의 요구에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구에 응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스스로 벗을 것 같진 않아요. 이 강윤성이라는 사람은. 이건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 신상 공개가 됐던 그 범죄자들 보면 최찬욱, 성착취물 제작 유포했던 사람. 이 경우에는 뭐 어른들이 날 멈춰서 고맙다. 조주빈도 어쨌건 악마의 삶을 멈춰서 감사하다. 이 얘기는 뭐 김태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반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반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 지금 보았던 우리 이 강 씨는 그거죠.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사회가 잘못했지. 사람 더 죽이자는 게 뭐 그게 오히려 더 한이 된다. 기자가 얘기하면 보도 똑바로 이런 얘기하는데 기자가 요청을 해서 마스크 좀 벗어주시겠어요?라고 할 때 네 하고 벗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신상 공개된 사람과 다르게 마스크를 스스로 벗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물론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의 가정처럼 허주연 변호사님 만약에 강윤성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완강히 버틴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공개를 결정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마스크 안 쓰고 안 벗고 버티면 신상공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런 사람, 이런 흉악범까지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내 피해자의 어떤 고통, 짓밟힌 인권 이런 걸 생각하면 특히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과연 진짜 이 사람 인권 지켜줘야 되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어떤 목적에 보면은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여죄를 캐기 위한 이걸 보고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재 모습을 공개할 어떤 필요성은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억지로 마스크를 벗길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세무녀를 살해했던 어떤 김태형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섰을 때 강제로 마스크를 벗겨서 얼굴을 공개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허허, 정말 갑자기 무기력해지네요. 저 흉악범의 얼굴을 지금 최근 얼굴, 지금 현재 얼굴 못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강윤성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준비하면서부터 나가서 뭐 범죄를 계획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윤성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동료 재소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 있을 때부터 범행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 같다. 뭐 범행을 저지를 이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가자마자 사고 친다 이런 얘기는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범죄인 교화라는 수감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설명 과정에서 절단기 사러 갔을 때 그 가게 CCTV에 찍혔던 얼굴 보셨죠? 한번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저 때 보면요. 정말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해 보세요. 정말로 얼굴 눈매가 다 달라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동일인처럼 느껴지십니까? 진짜 동일인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모습을 공개해야지 옛날 모습 공개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다시 얘기가 좀 진전돼 볼게요. 지금 출소 전부터 뭔가 사고 단단히 치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소를 앞두고 심리치료 강사하고 통화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살겠다, 나가서 열심히 살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만끽한 거예요. 그냥 미래도 생각 안 나고 과거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자유다. 저 할인 매장 옷이랑 다 살라고 이제. 그리고 이 번호가 그 제 명의로 개통한 번호예요. 쪽으로 해서 일단은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게 최고 목표죠. 일단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회피하기보다는 나는 뭐 몇 달 후에 1년 후에 나는 이보다 더 난 팰리스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욕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걸 막 안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왜 안 돼? 저거 왜 안 돼? 항상 근데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크게 사고 한탕. 열심히 살아서 떵떵 걸고 산다. 대체 둘 중에 어떤 게 진심입니까? 오윤성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심리 강사하고 대화를 한 것은 그야말로 공식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교정 관련 잡지에 그 강윤성이가 몇 년 전에 자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글을 갖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자기를 연출하는 게 있고, 사실은 이제 나오기 전에 나는 나가서 사고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좀 더 방점이 찍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인으로서의 인간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1년 내에 나는 뭐 무슨 땡땡 팰리스에 들어간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바로 이 심리 상담을 하는 이 강사에게는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엉뚱한 또 다른 생각을 갖다가 먹고 범행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강윤성이 하는 말이 과연 진실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걸까요? 자, 심리치료 강사와 나눴던 통화 내용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뭐 방이 안 좋더라도 일단 이게 오히려 더 자극제가 돼가지고 어디로 막 지방을 막 교회로 피하기 이전에 부닥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런 회피를 하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그런 시대에 있어서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거의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95%가 다 돈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칼들이 대고 거기서 돈 뺏고 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물질 만능 시대에 그때는 뭐 사실은 물론 통화의 앞뒤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이렇게 부분만 들어봐도 과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다 그냥 주저리 내뱉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살겠다 하면서도 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잖아요. 부유층 집에 가서 흉기를 들이대고 돈 빼앗고 뭐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가 다 돈 때문에 범죄한다? 어디서 이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감히. 그런데 정말로 이번 범죄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게 아닐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미 첫 살인 전에 지인을 통해서 렌터카를 빌리고 또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했던 부분들이 계획 범죄였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하나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강윤성이 첫 살인을 저지르기 약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구매하기 위해 렌터카를 타고 철물점을 찾은 모습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으면서 두리번거리고 이후 한 절단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윤성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밝은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건 이로부터 1시간 뒤 흉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를 찾은 모습이었는데요. 다르네요, 진짜. 네, 1시간 전에 철물점에서 입었던 녹색 옷이 아니라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정컨대 철물점에서 마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건 불과 1시간 차입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옷은 1시간 차밖에 안 되는데 저 어떤 의도였을까요? 일단 처음에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는 건 내가 무언가 사고를 치고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서 한 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건 살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살인한 이후에 이제 일단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 그러니까 계획범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인상 차이 같은 것들을 쭉 볼 텐데 아무래도 티셔츠 색깔이 바뀌어 있으면 혼선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강윤성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강윤성의 나이는 56, 그런데 복역 기간은 27년. 뭔가 30년 가까이 복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범죄 나름대로 도통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것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었을까요? 일단 이제 그 계획 범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강윤성이 같은 경우는 17살 때부터 범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과 14범으로 지금까지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수용 생활만 27년을 했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뭐 이제 그 뼛속까지 이 범죄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강 씨가 도주 차량에서 그 버린 그 안에 그 렌트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옷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셔츠, 바지, 남방 티셔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옷을 갖다 갈아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 경찰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뒤에 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구입을 합니다. 한 500여만 원치 이상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돈을 갖다가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그 사람은 돈을 빌려준 게 더 많은데 적게 갚으니까 다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경찰 이 살인을 하고 난 뒤에 경찰이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통화를 했는데 당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전자발찌는 아직 이거 절단기 가지고 끊지 않았는데 이걸 끊으면 이제부터 도망댕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당한 부분도 있어서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해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전모를
밝힐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에 검찰 송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은 이 며칠 없어요, 경찰에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더 소름 끼치는 내용도 남아있다면서요? 일단 경찰에서 강윤성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피해 여성 2명 말고 또 다른 여성과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2명의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 했다라는 다른 저희가 알 수 없는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2명에 대한 살인죄에다가 한 명은 살인의 시도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살인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 살인 예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결과론입니다만 허주연 변호사님, 이 강윤성이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어서 경찰에 자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수를 안 했다면 또 한 명의 피해 여성이 나올 수 있었겠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통화한 이유는 이제 강윤성이 밝히기로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제 제2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이제 2천만 원을 빌려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제3의 여성에게 통화를 해서 돈을 이제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강윤성의 진술이고 앞으로 뭐 그 이후에 사실 어떤 더 계획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찰의 어떤 수사로 2건의 살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뭔가 더 범행을 계획했던 그런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강윤성의 사진인데요. 앞서 경찰이 신상 공개하면서 했던 주민증 사진 아닌 건 여러분 딱 하늘을 봐도 아시겠죠? 이게 자신의 SNS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출소 후에 지금 찍은 사진이라는 걸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생김새가 철물점에 들었던 모습과 딱 똑같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그냥 물론 제가 범죄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처럼 저 허세, 저 앉아있는 폼, 선글라스, 자기 과시 이런 게 한눈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제3의 여성과 하재근 평론가님, 이 강윤성은 통화는 했다는 건 지금 나와요. 실제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강윤성이 그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만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강윤성이 그 만날 생각을 안 한 건데 왜냐하면 자기 집에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시신이 있고 자기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상황에서 혹시 또 다른 사람하고 연락해서 접촉을 할 경우에 경찰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안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강윤성의 행적을 보면 아까 왜 절단기 사고 나서 티셔츠 갈아입는 것도 그렇고 요번에 혹시 경찰이 나를 기다릴까 봐 그 여성을 안 만났다는 것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철저히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기획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금 이렇게 막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을 상황에 경찰은 강윤성 자택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문 앞에까지만 갔고. 그런데 지금 살인이 일어난 곳조차도 몰랐어요. 그 상황에 경찰은.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보호관찰소 측에서 대리 신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대리 신고가. 네,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은 전자발찌를 끊고 나서 약 2시간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강윤성에게 화장품 방문 판매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한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신고를 했던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강 씨를 담당했던 보호관찰소 관계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해달란 요청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관계자가 전자발찌를 끊었단 말은 하지 않고 강 씨가 우울증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으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고를 해줘야지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대리 신고를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전자발찌 훼손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왜 보호관찰소 측에서는 법무부 산하입니다만 왜 GPS 수축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참 이거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참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왜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지금 이제 그 살인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정보만 확인하게 돼 있는데 사실 기지국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반경 300에서 500m면 아니 서울 시내에서 300, 500m면 그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이제 그 관계자가 이 A 목사 그분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갖다가 추적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 구조 대상자들에게는 휴대전화 GPS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가 300에서 500m에서 10에서 20m로 줄어드니까 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이거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 뭔가 대책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법무부가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박범계 법무장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서 대상자의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의 부족, 보호관찰 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명 내지 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 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검찰청과 고위험 사범의 특이 정보를 상시 공유하여 긴급 상황 시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무연수원의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책은 내놨는데요. 걱정되는 건 저 말이 나중에 날짜만 바뀌어서 내용은 똑같은 그런 판박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흉악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낮 전남 해남의 영암호 상류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곳은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비가 많이 내리고 무더운 날씨 때문에 시신은 발견 당시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보로 이동할 수 없다. 즉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곳의 시신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백성민 변호사님. 네, 일단 지난달 17일에 30대 여성이 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서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신고가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편과 전날까지도 만나고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이후 경찰이 이제 60대 남성 A 씨를 일단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이 용의자의 차량 동선, 차량 동선을 따라서 이제 일단 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드론으로 관련된 호수 인근을 이렇게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30대 여성으로 파악이 되는 그런 사체를 발견하게 됐고요. 일단 착용한 옷이 이 여성의 옷과 동일했고 DNA 확인 결과 실종 여성과 동일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저렇게 드론 띄운 화면을 네, 보고 있던 경찰의 모습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바로 용의자를 특정해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었어요. 일단 A씨가 피해자와 함께 지난달 15일에
모텔에 같이 들어갑니다. 숙박업소에. 근데 이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A씨 혼자 차에 오른 거예요. 근데 숙박업소 CCTV에 이 모습이 잡혔는데 A씨가 사람 크기의 무언가를 친구로 이렇게 감싸서 들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의 시신으로 어떻게 추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피해자의 시신이 영암호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영암호가 바로 숙박업소와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호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고 또 범행 시점 이틀 뒤에 숙박업소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A씨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유기하면서 같이 휴대전화를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근데 A씨는 지금 긴급 체포된 이후부터 경찰 조사 과정 내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을 하기도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 어제 검찰 송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하셨나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돈 문제 때문에 혹시 살해하신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돈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잠시만요. 들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살해 안 했습니다. 살해 안 하셨어요? 그러면요. 누가 죽였나요? 모릅니다.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시는 거예요? 돈 문제로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옷가지와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꽁꽁 가린 모습이 참 진짜 가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저 사람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이 이 가해자하고 이전에 직장 동료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그 피해자의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과 사제지간이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경찰은 피해자가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 2천이라고 하는 이 돈의 일부가 바로 이 A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수사 중입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서로 지인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거액의 돈이 혹시 오갔다 지금 이게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좀 의심을 하는 건데 피해 여성이 남편한테 광주에 괜찮은 부동산이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2억 2천만 원을 줬는데 그 2억 2천만 원을 준 그날의 피해자가 이 A씨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피해자에게 현금, 그것도 현금이에요. 2억 2천만 원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2억 2천만 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서 발견됐습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요. 이게 2억 2천만 원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게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근데 말 그대로 돈다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돈뭉치가 발견이 돼야지 행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일단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날 그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2억 2천만 원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피의자를 그 만난 정황을 가지고 했고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살해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부분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남긴 게 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영암호에서 발견된 시신에는 이제 남편에게 쓴 편지가 2통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이 피해자가 우편을 통해서 남편에게 이 15일, 그러니까 A 씨랑 만났던 이 날에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보내고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과연 이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쓴 걸까? 어찌 보면 가해자가,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가 이제 피해자가 마치 이런 편지를 쓰고 잠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닐까.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적 감정 토대로 여러 가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뭐 관련해서 피의자가 좀 범행을 좀 부인하지만 혐의 입증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